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 대구 지역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확진자가 15명 새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의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립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코로나19 때문에 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못하고 앱을 설치하라거나 또는 낮은 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빨리 이리로 상환하라고 하면 속임수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개인전화로 대출 신청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4월 10일 금요일 주요 순서 안기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명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역 감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구에서 환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활절과 총선만 잘 넘긴다면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주말에도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부했습니다.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후보에 대해 제명 처분 대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한심한 일이라며 비판했지만 기사회생한 차 후보는 선거를 완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총선 격전지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인천 지역의 최대 승부처 가운데 한 곳으로 떠오른 인천 남동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후보와 통합당 유정복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인천 남동구 갑의 판세와 현장 분위기,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전 투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확진자분들 그리고 의료진 분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특별 사전투표소를 전국에 8개 설치해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사전투표 첫날 534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투표율은 12.14%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까지 통틀어 첫날 사전투표율로는 가장 높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총선 닷새 전 치러진 사전투표 첫날, 전국 3,508개 투표소는 뜻밖의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전국 유권자 가운데 모두 533만 9천여 명이 한 표를 행사해 투표율 12.14%를 기록했습니다. 3년 전 대통령 선거는 물론 20대 총선과 재작년 지방선거를 모두 앞지른 역대 최고 투표율입니다. 지역별 편차는 컸습니다. 전남이 18.18%로 가장 높았고 전북과 광주가 나란히 15%를 넘겨 호남의 투표 열기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코로나 사태 직격탄을 맞은 대구는 10.24%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고 부동층이 많은 수도권 역시 10%를 겨우 넘겼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 투표율은 코로나 사태로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까지 거론됐던 걸 고려하면 다소 뜻밖의 결과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입된 사전투표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완전히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가 매번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감염 걱정에 총선 당일 붐비는 투표소를 피해 미리 한 표를 행사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대체로 코로나19에 대한 좀 기피 심리 때문에 덜 갈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면서
이에 맞게 여야 모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 관련 공약을 쏟아내 정치적 관심 자체가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얼마나 투표소에 올지, 그리고 여야의 극심한 대치로 정치권을 외면하는 무당층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높은 투표율 양상이 마지막 투표율까지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전국에서도 투표 열기를 확인한 만큼 투표율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사전투표 첫날 더불어민주당은 무난한 승리를 예견하면서도 과반 확보를 목표로 계속해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민생당과 정의당은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걱정은 덜었으니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대신 원칙을 지킨 정당의 표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이미 승기를 잡은 것 같다고 선언한 민주당은 예상 목표를 위해선 결국 투표가 중요하다고 독려했습니다. 전국이 다 경합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 생각하셔도 투표를 해야 민주당과 시민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라면서도 일단 지역구 130석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지난 20대 총선보다 10석 늘어난 91석을, 초박빙 격전이 벌어지는 강원도에서도 깜짝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현재 미래통합당 지역구인 3곳에서 경합 우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석권 기대감까지 내비쳤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힘입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문재인 정부 개혁 완수 메시지에도 더욱 힘이 실린 것으로 민주당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는 전체 판세의 캐스팅 보트가 되어온 충청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진천 군민과 아산 시민들은 우한 교민들을 받아주셨고 거듭 충남북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선거가 아직 며칠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승리 분위기로 지지층 결집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옵니다. 그간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에서 존재감을 잃었던 다른 야당들도 이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은 물론 국민의당에도 표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고,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의석만을 위한 안철수 대표의 하루살이 정당도 구태 정치의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조건인 20석 목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개혁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교섭단체 정의당 만들어주십시오. 여야의 예상 결과가 그대로 나올지 아니면 반전이 있을지는 이번 주말이 중요합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딴 막말 논란의 파문이 커지자 수도권 등 격전지의 표심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유세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큰절까지 하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강원도의 민심을 다잡은 날도, 충청권의 무당층을 공략한 날도, 이번 주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하루도 수도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김 위원장은 경기 북부와 서부를 돌아 서울 서부에서 중부까지 누비며 수도권 유세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경제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통합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좀처럼 뒤집히지 않는 수도권 판세가 있습니다. 최근 막말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김대호, 차명진 후보 모두 수도권 출마자인데다 승패를 가르는 수도권 민심은 특히 여론에 민감한 탓이 큽니다. 때문에 지역구 130석 확보를 공언해온 통합당은 최근 걱정스러운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130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민심이 전혀 변화가 없어서 저희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황교안 대표는 종로거리에서 큰절까지 했습니다. 바꿔야 산다던 대표 구호도 잠시 접어두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종로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대종주 11차를 맞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세종에서 충남 천안까지 30여 킬로미터를 달리며 거대 양당 견제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로 정권 심판을 자신하던 통합당은 연이어 터진 악재에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기회를 달라는 호소가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가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경기부천병 후보에 대해서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차 후보에게 이번 총선을 통합당 후보로 치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무거운 징계를 주장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한심하다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사건.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미래통합당 윤리위원회는 문제의 발언을 한 차명진 부천병 후보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잇따라 고개를 숙이고 최고위원회 역시 강력한 징계를 요청했던 만큼 제명이 예상됐지만 한 단계 낮은 징계에 그친 겁니다. 윤리위는 차 후보가 상대 후보의 발언을 방어, 해명하기 위해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합당 후보로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되지만 총선까지 남은 날이 열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차 후보는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선거 완주를 다짐했습니다. 비난과 을 받으면서 실제 당의 징계위원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척박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국민들을 믿고. 당 윤리위원회가 차 후보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 됐는데 여기엔 당 안팎의 징계 반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세대 비하 발언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대호 전 후보와 달리 이번엔 지도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고 당원들의 지지글도 잇따라 명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은 한심하다며 차 후보를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윤리위원들의 판단 능력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총괄선대위원장의 자격으로 나는 차명진 후보를 통합당의 후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도 일제히 통합당이 차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파문을 추스르며 막판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막말 파문과 이후의 과정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러진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최창렬 교수와 함께 사전투표 얘기 그리고 총선 판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코로나19 감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 쓰고 와라. 또 와서는 손을 소독해라. 장갑을 끼워라. 장갑 낀 채로 48cm를 갖다 네, 또 사람들이 많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역대 최고랍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9시 40분에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얼마나 기다리셨나요? 저는 한 15분 정도? 15분. 꽤 많이 기다린 겁니다. 사전투표를 15분 기다리는 글쎄요. 것도 대단하네요. 저는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겠구나. 예. 사전투표율이 지금 앵커 말씀처럼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물론 코로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투표 당일날 예. 줄이 더 길 것 같아서 미리 해야 되겠다라는 뭐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하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 문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대개 이제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양당 거대 정당들의 이 비례 정당들 때문에 중간 지대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오히려 진영 대결이 더 격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로나19와는 좀 다른 측면의 얘기입니다만 예. 투표율이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그 총선 때 투표율보다 훨씬 높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이거 사전 투표율만 보고 예. 물론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예. 꼭 그렇게 예단할 수 없다 하더라도요. 생각보다 너무 높더라고요. 예. 사전 투표가 그래도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내일 그리고 또 주말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율 어느 정도까지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2016년도 총선 때 12%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미 거의 뭐 넘는 단계 아닙니까? 예, 지금? 그때는 이틀 동안 합친 투표율이 합친 거죠. 12%를 넘었는데 네. 오늘은 첫날 투표율이 첫날이 12%를 넘었기 넘었거든요.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투표율이 높게 나올 수 있어요. 19대 대통령 선거 때 예. 그때는 투표율 전체는 77%였거든요. 77.2%였는데 그때 사전 투표율은 26%였습니다. 26%쯤 됐고요. 예. 지방선거 지난 뭐 2018년도 그때도 투표율이 좀 높았어요. 예. 20%.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표율이 좀 높아진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지난 총선 때가 58%였거든요. 전체 투표율이. 그렇다면 투표율이 의외로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선은 워낙 지방선거나 그거 비교하기 총선거보다는 높으니까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높습니다만은 예. 자 이렇게 돼갖고 좀 이렇게 총선거도 맨날 50몇 % 이러지 말고 한 70% 정도에서 국민의 의사가 다 반영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난 총선거가 58%였고 그 전에 19대가 54.2%였거든요.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 예. 그런 추세는 이번에는 좀 높아지긴 한데 사실 50%대를 넘어야죠. 최소한 65%는 넘어야 되는데. 근데 사전 투표를 이렇게 보면 사전 투표를 하러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는 어디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점쳐질까요? 그런 느낌 들 때는 있는데 그게 뭐 전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제가 본 것도 그렇고 아까도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젊은 층들이. 그래서 60대 이상들도 굉장히 결집할 것 같고 젊은 분들도 오늘만 봐서 그렇다는 거니까 젊은 층의 투표도 높을 것 같은데 지난 2016년도 총선 때는 젊은 세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사전 투표율이 오히려 60대 이상보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60대 이상이 이번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0, 40대보다. 그런 점은 또 조금 보수층에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꼭 무슨 젊은 분들이 많이 투표한다고 꼭 진보 측에 유리하다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사전 투표율로 볼 때는 의외로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늘 투표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전 투표 연령대는 나중에 이제 그렇습니까? 나중에 공개가 한꺼번에. 되는데요. 또 지역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별로는 호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전남 쪽이 높았던 것 같고 대구 쪽이 좀 낮았다고 아까 낮에는 그랬었는데. 예, 전남이 18.2%로 가장 높았고요. 예, 그러니까 대구가 10.2%로 가장 낮았습니다. 낮은 게 그대로네요. 아까하고 이제 그 상황이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 부분도 이제 유추해 보면은 대구는 뭐 TK 지역에 사실 아무래도 통합당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주 격렬하게 이게 이제 양당이 대결을 하면 오히려 투표율이 좀 높아진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대구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낮은 건 아닌지 사전 투표율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구 내에서는 뭐 이렇게 치열하게 그런 뭐 느낌은 그런 뭐 없는 거니까. 차라리 호남이면 민생당도 좀 민생당과 민생당 후보들이 굉장히 중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치열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당층이 지금 아직은 꽤 남아 있습니다.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래도 한 10몇 %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이 향방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걸 봐야겠죠. 그 지난 총선 때도요. 당일날 투표 표심을 결정한 사람이 5.6%나 됐거든요. 그렇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닷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거의 지나가고 근데 아직도 부동층 우리가 무당파라고도 얘기하는 그쪽이 아직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급격하게 줄겠죠. 주말을 거치면서 또 무슨 변수가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돌발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고 요즘 말실수들이 많으니까 말실수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부동층이 빠르게 이제 재편되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의외로 부동층이 박빙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예.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부동층 향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실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래통합당이 그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을 하지 않고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당 권유니까 탈당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앞서 김대호 후보에게는 바로 제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결정이 달라진 이유는 뭡니까? 글쎄요, 이제 통합당의 입장에서 선거 공약 또는 선거 전략적으로 본다면 워낙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말 발언은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이제 그 지지자들 이제 자유한국당 때 더 많았는데 만약에 차명진 후보를 아예 후보직을 박탈, 즉 제명하면 박탈이 되는 거니까 후보직. 김대호 후보가 그런 경우였잖아요. 만약에 박탈하게 되면은 이제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한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제명하지 않고 이제 열흘 이내에 탈당해라. 열흘 이내는 선거 때는 완주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결정 내렸다 볼 수 있는데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각 정당들이 어떻게 대처하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 그 통합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이탈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중도 유권자들이나 부동층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거거든요. 김종인 위원장과 또 지도부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어쨌든 간에 물론 여러 가지 맥락은 있긴 있어요. 그 상대방 후보가 질문한 맥락이 있긴 있더라고요. 사람이냐 짐승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대답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호가 우리 사회에서 갖는 그 중요한 본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과감하게 조치하는 게 통합당으로서는 전략상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닌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주말에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통합당 측에서 N번방 사건에 아무튼 크게 뭔가 한 건 터질 게 있다라고 은근히 자꾸 흘렸기 때문에 지금 주말을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그동안에 진행돼 왔고 많은 제보가 있었던 것을 선거 중에 여러분들 앞에 아마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N번방 사건에 여권 관계자가 들어있다, 여권 관계자의 가족이 들어있다, 뭐 명확치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저런 말은요, 이 N번방 사건이 이것도 우리 사회의 폭탄적인 이슈거든요. 휘발성이 대단히 강한 거고, 대단히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 행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 이런 말은 정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뭘 마치 이제 뭐 폭로 같은 게 나올 것 같은 그런 뉘앙스 주고 있는데 전 하지 못할 거라고 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팩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근거 없이 잘못 이른바 폭로를 했다가는 훨씬 더 역풍이 불 거예요. 과거에 무슨 뭐 이제 안보 사건 터트려가지고 부품 같은 거 그런 게 통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결이 다른 얘기긴 하더라도 확실한 근거나 팩트에 입각하지 않고 했다. 엄청난 역풍이 지금 날 수 있기 때문에 통합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당에서 이른바 뭔가를 터뜨릴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사전 투표도 내일 하루 남았고요. 그렇습니다. 총선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당들이 지금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뭡니까? 글쎄 마지막에 결국은 설화에 이제 그 연루되면 안 될 것 같고 역시도 이러한 거 선거에 쫓긴다 해가지고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민심에 배치되는 이러한 전략 같은 거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훨씬 더 역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까지 정도를 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도 있겠고 또 나름대로 지지하는 게 확실한 분들도 있겠고 또 그다음에 야 이거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선거 공보 살펴보시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는데 예. 소감이 어떠세요? 예, 지난 2년 동안 의정 생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곳곳을 다녔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요. 정말 올바로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4월 15일이 투표일입니다만 그날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렇게 하자 하는 뜻에서 저도 오늘 사전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정치인은 약속을 지켜야 하고 그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은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인천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의 진정성을 믿어주신 남동 구민과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밑받침 삼아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입니다. 4년간 인천시장을 했던 그 경험, 그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내용을 갖고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에 대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보다는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살려달라 하는 하소연이 많고요. 또 하나는 제반 인프라가 잘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TX를 바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 좋죠. 더 좋은데 나는 그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살아야 교통도 좋고 다 좋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2 경인선 철도인데요. 연수구 청학동에서 시작을 해서 구로 노량진까지 이어지는 철도입니다. 이 제2 경인선 철도가 완공이 되면 이 지역에 획기적인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천발 KTX 조기 개통이나 노년역 신설, 또 경인전철 지하와 같은 큰 공약과 함께 인천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인천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인천 남동구 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5대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신설된 선거구인데 9월 1동과 3동, 4동, 그리고 간석 1동, 4동, 남촌 도림동, 그리고 노년 1, 2동과 노년 고잔동이 포함이 됩니다. 남동구 갑은 15대부터 18대까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내리 이윤성 후보가 4선으로 당선을 한 곳입니다. 19대 때는 새누리당 후보 분열과 그리고 노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외부 인구 유입 등의 변화로 정치 신인이었던 민주통합당 박남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20대 총선까지 굳히게 성공합니다. 하지만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재보궐선거가 이뤄졌고요. 맹성규 후보가 득표율 61.62%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기호 1번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 이에 맞서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가 있습니다. 또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유민 후보도 기호 7번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두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역인 맹 후보는요,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자, 반면 3선의 유 후보는 과거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고 14대 인천시장을 지냈습니다. 자, 인천 남동구갑 현역 의원인 맹 후보와 인천시장을 지냈던 유 후보가 내세운 지역 주요 현안은 무엇일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통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인천 서남부권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천과 남동구의 발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인천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 모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요. 맹 후보는 과거 국토부 2차관 경력을 바탕으로 교통에,
또 유 후보는 중앙정부 활동 경력을 무기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맹 후보,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GTX B 노선 추진, 또 급행열차의 노년역 정차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유 후보를 살펴보면요. 인천발 KTX 조기 개통과 노년역 신설, 또 남동공단 첨단 스마트 단지 조성, 또 도전 2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맹 후보의 사수냐, 유 후보의 탈환이냐, 결전의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이현아였습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정세균 국무총리, 청와대 참모들이 투표소를 찾아 미리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 투표일인 15일 유권자들이 밀리지 않도록 투표가 분산됐으면 좋겠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마스크를 쓰고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체온을 잰 뒤 위생장갑을 끼고 투표소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일반 유권자와 똑같이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본인 확인을 거쳤습니다. 지역구 투표용지와 48cm에 달하는 비례대표 투표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기표한 뒤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 참모들도 동행해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총선 당일에 유권자들이 몰리지 않도록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주민센터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본투표 날 많이 밀릴지 모르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분산되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인과 함께 일반 유권자들의 뒤에 줄을 섰습니다. 직접 투표를 하며 점검해보니 방역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고 투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전투표를 잘 활용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재작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본투표가 아닌 사전투표 참여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지는 터라 평소 선거 때와는 풍경이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달랐습니다. 발열 검사도 했고요. 또 비닐장갑을 끼는 절차를 거쳐 투표했는데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따로 하게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서울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입니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1m씩 거리를 유지한 채 늘어섰습니다. 간격 좀 걸려주세요. 투표하는 시민들은 먼저 이 열감지 카메라로 체온을 재는데요. 이상이 없으면 손을 소독하고 이 비닐 장갑을 낀 뒤 투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48cm가 넘는 기다란 투표용지를 받아듭니다. 투표장에 올 때는 감염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시민들 대부분 방역 지침을 따르는 모습을 보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 차례로 감염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데다 길어진 용지로 선택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그 밀봉하는 봉투 안에 다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길고 읽는데도 시간 많이 걸린 것 같아요. 투표장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임시 기표소도 마련됐습니다. 발열 검사에서 체온이 37.5도가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가 투표하는 분리된 공간입니다. 열차로 출근하거나 근처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은 서울역과는 달리 인천공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는 한산했습니다. 공항 이용객 자체가 대폭 감소해 투표소를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열리는 4.15 총선.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전국 3,500여 곳에서 이뤄집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서도 투표가 진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8곳에서 코로나19 환자와 의료진을 위해 특별 사전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의료진들이 2m 간격으로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까지 껴야 투표소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특별 사전 투표소에서 생활치료센터에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이 먼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어 안내방송이 나가고 오늘 9시 30분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방호복으로 완전 무장한 투표 사무원들. 투표소 주변을 청소하고 투표함까지 바꾸고 나면 확진 환자 투표가 시작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이곳 특별 사전투표소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등 100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봉투에 담은 표를 투표함에 넣고 장갑까지 벗어 폐기물통에 버리면 투표는 끝납니다. 조금은 번거롭지만 환자와 의료진의 한 표도 중요한 만큼 특별 사전투표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있지만 확진자분들 그리고 의료진분들이 그 참정권을 행사하시는데 이상이 없도록 특별 사전투표소를 전국에 8개 설치해서 이틀 동안 전국 생활치료센터 8곳에 특별 사전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정부는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를 위해 오는 15일 총선 당일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총선 사전투표 첫날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들이 쏟아졌을까요? 유이저가 준비한 총선 오늘의 말말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인 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의 대학생 재난장학금 100만 원 지급 제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위원장, 유 의원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세월호 막말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에게 제명이 아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는데요. 차 후보는 페이스북에 선거 완주 의사를 밝히면서 염치 없지만 후원금도 부탁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후원금 요구를 문제 삼자 해당 문장을 삭제하셨네요. 최근 잠행을 마치고 본격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은 라디오 방송에까지 출연해서 이번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해 민주화 운동 당시 담당 검사였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맞붙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번에는 저축해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만기는 언젠가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정적인 제1당이 되려면 아직 2%가 부족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다 경합지역이라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소중한 한 표 잊지 않으셔야겠죠.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한때 한솥밥을 먹기도 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거친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안 대표가 손 위원장을 향해 관심받고 싶어 그런 것이라고 꼬집자 손 대표, 안 대표가 보수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냐고 꼬집기도 했네요. 지금까지 총선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리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였던 대구.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2일 만에 추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29일 하루 74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하루 300명에서 500명이 확진되며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확진 환자 가운데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고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등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대구시와 보건당국은 이후 한 달여간 하루 최대 6,500여 건의 진단검사를 소화해내며 감염자들을 모두 격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쇄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신규 확진자 0이라는 소식은 아마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반가운 숫자일 것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신 데 따른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과 해외 유입 확진자 등 재확산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방역 주체인 시민들이 오랜 자율 통제에 지쳐가고 있다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감시를 열심히 해서 찾아내고 나오자마자 빨리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을 하면 이런 큰 세컨 웨이브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대구시는 시민단체와 상공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새로운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레 부활절과 다음 주 총선이 중대 고비라고 보고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 독려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SNS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대구에서 신규 확진자가 52일 만에 한 명도 안 나왔다면서 대구 시민들이 치른 희생과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조마조마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더 힘내자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유지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대 고비로 다음 주를 꼽았습니다. 12일 부활절과 15일 총선만 잘 넘긴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활절을 앞두고 기독교계에 대면 집회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집회를 열더라도 참석자 간 거리는 1m 이상 확보해서 방역 준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부활절을 맞아 작게나마 집회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거라며 확진자 증가 추세가 다음 주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실질적인 개학 논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여러 나라가 선거와 관련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12개 주에서 대통령 예비선거가 연기됐고 프랑스는 지방선거 결선투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선거는 그냥 우편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5월 지방선거가 1년 연기됐습니다. 칠레 개헌 국민투표도 10월로, 대통령 선거 볼리비아도 무기한 연기,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제대로 선거를 치르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우리 4.15 총선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블룸버그 통신, 한국은 첫 번째 주요 국가다. BBC 코리아, 철통 방역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총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이렇게. 사전투표 첫날의 모습을 보니까 투표 인파도 어느 정도 분산됐고 거리두기와 마스크 장갑 착용도 순조롭습니다. 이리 되면 선거도 방역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교회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축일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이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그동안 협조에 감사하면서 한 번 더 협조를 당부합니다.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큰 고통을 대가로 치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방심한 결과 홍콩이나 대만,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홍콩 한 달 반 사이에 100명에서 974명, 대만은 40명에서 380명, 싱가포르는 106명에서 1910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도 아직은 방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리와 거리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이후 첫 주말을 앞두고 일본 각지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도는 유흥업소와 대학 등에 휴업을 요청했고 대상이 아닌 지역까지 자체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감염자 수 2,000명을 눈앞에 둔 도쿄. 긴급사태 발령 한 달 동안 유흥업소와 대학교 등 교육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주점과 음식점은 문은 열 수 있지만 주류 판매 시간은 저녁 7시까지, 음식을 파는 시간은 저녁 8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백화점과 미용업소, 노인보호시설 등도 당초 휴업 대상에 포함됐지만 정부가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고 반대해 결국 빠졌습니다. 도쿄도는 휴업 요청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우리 돈으로 540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平日も週末もあっ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特に明日、明後日のこの週末はですね、ぜひとも皆さんご協力いただいて、そしてお家にいてくださいと。 도쿄 인근 카나가와와 사이타마현도 순차적으로 해당 업종에 휴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긴급사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감염자 수 300명을 넘어선 아이치현과 100명 아래인 기후현은 독자적으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주민들의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厳しい状況を踏まえ、一段とステージを上げて、厳しい対応を県民の皆様にお願いをさせていただくことといたします。 대학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한 교토부는 정부에 긴급사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さらなる感染拡大防止を徹底するためにですね、国に対しまして緊急事態宣言の発出を要請す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 오사카부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우리 돈으로 약 5,600원을 돌려주는 등 외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발령 이후 첫 주말을 앞두고 일본 전국은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사람 간의 이동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지자체들의 고심 속에 결국 한 명 한 명의 위기의식이 폭발적 감염 확산 여부를 가를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의 검찰 유혹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한층 더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원경 공동대표와 최근 우리 언론계 이슈들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채널A 기자의 검찰 유착 의혹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취재원에게 이거 내놔라. 아니면 이거라도 뭐 없더라도 내놔라. 이런 식으로까지 요구를 했다는 건데 언론을 감시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사실 저희 언론 감시하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별하별 그 기자들의 행태들을 이제 제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말하는 뭐 사이비 언론사들이 보통 이제 그 광고를 좀 달라라고 하면서 기사로 이제 협박을 하고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가서 사실상의 협박성 그런 발언들을 하고 유인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정당하게 그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고 거짓이어도 좋으니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달라.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봤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난 7일이었죠. 채널A 기자를 고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고발을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되지 않아서 고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월요일에 좀 긴급하게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일단은 채널A 스스로는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경찰도 스스로는 검찰도 스스로는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석연치 않다. 그리고 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도 스스로 하는 셀프 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법적으로 이것이 협박이다라고 생각해서
대해서 변호사의 검토를 다양하게 받아봤거든요. 예. 그런데 협박죄, 그러니까 애매하게 조금 적용이 될지도 몰라, 아니 뭐 조금 반 정도 적용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명백하게 이건 협박죄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서 협박죄로 지금 그 채널A 기자와 그리고 검사장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성명불상의 검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원래 고발일 때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름이 뭐냐라고 할 때 이름을 모르면 그냥 성명불상자 어디에 네, 등장하는 이렇게 도 할 수는 네, 있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본인은 일단 부인하고 있다는 건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고, 네. 채널 A는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 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뭐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 네. 간부들은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 상황을 보고받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다 해서 중지시켰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조사 결과는 그렇게 이제 입장은 그렇게 내놓은 것인데요. 사실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기자가 말했다는 그 문자, 그러니까 그 지인에게, 이철 씨 지인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예. 봐도 나는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상부에 지시를 했고 그리고 상부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취재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자가 오간 것을 봐서라도요 단순하게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법조팀장 같은 경우 그럼 아무것도 몰랐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착수 보고는 받았는데 네. 예, 그 어떤 편지를 어떻게 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몰랐다. 그러니까 네, 네. 정말 착수 보고만 딱 받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을까? 그것도 참. 근데 기자님 기자 하셨잖아요. 기자님 생각에 어. 기자 사회가 과연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아무리 10년차 기자라지만 이게 온전히 본인의 판단으로 이런 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 저는 글쎄요. 기자 사회가 그렇지 제 못한 사회라고 경험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법조팀장을 했습니다마는 네. 법조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네. 개인적으로 어디 나가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채널A의 경우에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채널A 재승인 심사가 그러니까 점수가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3월 중순에 심사가 완료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의 보류 상태이지만 이것은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이행 계획을 좀 더 정리해서 이제 다시 4월 20일까지 재승인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그 종편 재승인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채널A는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기본적으로 총점도 650점 이상이 나와서 예.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성적이었고, 그리고 어떤 특정 과목에 있어서 과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과락은 없고. 예, 그래서 이거는 점수만으로는 온전히 그냥 심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태가 발생했고요.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 수준이 아니고 그 수사 결과가 나와서 정확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밝혀진다면은 저는 그 내용을 반드시 재승인 과정에 반영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못 하잖아요. 예. 일정상.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겉으로는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그 곳에 다니면서 재승인 거부하라, 채널A에 대한 재승인을 거부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은 예. 어떻게 보면 거부를 요구해야 그나마 이 사안을 반영해서 조건부 재승인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조건부 재승인은 특정 시한을 잡아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반영해서 그러니까 그 재승인에 다시 한번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4년 재승인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정도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냥 4년 후에 판단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국민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점은 이미 다 보고서 같은 걸 받아가지고 채점이 끝난 상태고, 그럼 종합점수도 기준을 넘었고 과락도 없는 상태인데 네. 지금 며칠까지 지금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월 21일에 원래 내주는데 한 달 정도는 사실 통상적으로 지나도 심사가 더 진행될 수 있어. 심사가 미진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요. 그것은 여유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저희는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A TV조선에 대한 재승인에 대해서 재고해달라라는 국민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와 관련된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요. 정부가 뭐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또 일부 조사를 보면 언론에 대한 불신은 좀 계속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처음에 이제 발생했을 때에는 사실 정치적인 것보다는 정말 국민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처음엔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선거와 맞물리면서 이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관리하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 주제로 보도가 사실과 다른 비과학적인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진 거죠. 사실 코로나19나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굳이 언론을 불신할 정도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흠집을 잡으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허위 조작 정보에 가까운 내용들을, 그러니까 프레임이 잡혀 있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노골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보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양분되어서 그 보도를 믿는 분과 아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도 저렇게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건데, 국제적인 평가나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않고 아니야, 우리 정부는 잘못하고 있어라고 정치적으로만 바라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코로나도 물론 총선하고 막 연결됩니다만 총선만 놓고도 좀 한번 언론 보도를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소식들이 막 나오는데 프레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짜여진 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 보도가 거의 없었다. 정말 부족했어요. 평소보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코로나19에다가 또 뭐 성착취 그 영상한 거래 사건도 있었고요. 예. 굉장히 올해는 유난히 선거 앞두고 너무나 많은 다른 이슈들이 컸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 좀 소홀했는데, 그렇지만 올해의 선거는 특히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 바뀐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보도들이 너무나 부족했고요. 그 와중에 지금 계속 그런 어떤 프레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총선을 조국 대 반조국의 그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번 총선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비판으로 가져가려고 처음에 했다가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조국 대 반조국이라는, 이 정선은 좀 맞을 거야,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정당들이 있고, 그것을 또 계속 퍼나른다기보다는 거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보수 언론사들이 같이 나오면서 보도들이 양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의 막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막말이 좀 자극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걸 다루는 언론에서는 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저는 사실 최근에 그 뭐 차명진 의원의 막말 이런 것들은 막말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막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야 막론하고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왜 말을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보도할 때 주의할 점은요. 명백한 막말이나 명백한 혐오 표현인 경우에는 그것이 왜 나쁜지 정확하게, YTN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전해주시고, 그러나 그 막말의 노골적인 내용을 그대로 퍼나르지는 않는, 그러니까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그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 라는 것을 다뤄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하나를 잘 정리해 주셔야지 그냥 싸잡아서 정치인들이 막말을 많이 해, 이렇게 보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정치 혐오, 선거하고 싶지 않아, 더러워,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그래서 선거 시기에 가장 나쁜 보도는 선거를 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는 하지 말고 정말 문제 있는 발언이라면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저한테 되려 해보셨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배웠던 많은 것들, 첫째는 사건을 취재만 하는 거지 사건에 끼어들어가서 거기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다거나 사건의 한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던 것도 이렇게까지 허물어졌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뭔가 잘못이 있으면 바로 등장해서 사과하고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진상을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런 얘기도 없는데 우리 언론이 여기까지 가 있나. 뭐 이제 사실 여부는 어디까지인지는 다 뭐 또 진상을 나중에 밝혀봐야겠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 YTN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원기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습니다. 예, 두 사람은 각각 파주의 의료법인 비리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등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며칠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고소 고발한 특조위 방해 의혹과 기무사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받아 지난 7일부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문건들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며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47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세월호 참사 특조위도 올해 1월 기무사의 유족 사찰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0여 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2014년 4월 18일 경서부터 9월 3일경까지 35회의 대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면 보고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기무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검찰이 대대적인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조만간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청와대 인사 등과 만나 특조위 방해 활동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 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의 양이 많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소환 조사는 4.15 총선이 끝난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수단은 출범 100일째인 지난 2월 세월호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당시 해경 수뇌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달 출범 200일을 맞는 세월호 특수단이 특조위 방해 의혹과 기무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총선과 관련해서 2813님, 코로나19 사태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9330님, 네거티브와 막말 공방에 찍을 사람도 없는 것 같네요. 총선 5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그래도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보셔야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활도팅님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는데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4137님, 선거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저녁밥은 챙겨 먹고 뉴스 보는 든든한 금요일 밤 되십시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현아 기자의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에서 28일에 실시한 인천 남동구 갑 여론조사 내용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성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8.9%였는데 그래픽에는 59.4%로 잘못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19로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 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 챙기시고 마스크 쓰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박지민의 별처럼 빛나는 시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